여러분, 미국인 남편 브라질 보모 사건 이야기 아시나요? 이게 좀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미국에서 워낙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든 일인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집에 4살짜리 딸이 있는데 이 아빠는 공무원이고 엄마는 되게 바쁜 간호사였어요. 그러니까 둘이 다 너무 바쁘니까 애를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1살짜리 브라질에서 온 입주 보모를 드립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워낙 바쁘니까 이 보모랑 남편이랑 둘이 보내는 시간이 자꾸 너무 길어지는 거야. 그런데 반전적으로 이 남편이 어느 날 침대 문을 열었는데 와이프가 웬 침대에서 처음 보는 남자랑 벗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이 남자를 쏴 버렸어. 총으로. 알고 보니까 이 둘이 웬 이상한 성적 패티시 이런 사이트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죽었는데 진짜 엄청난 반전. 이 현장을 목격했던 굉장히 당황해 보이는 이 보모의 숨겨진 진실, 그 총 쏴서 죽인 남자의 정체, 이 사건이 진짜 반전의 반전인데요. 이 재판이 최근에 바로 지난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카더라 추측이 되게 많았어요. 오늘 카더라 추측 없이 법정에서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버지니아에서 생겼던 충격적인 이야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남편인 브랜든 벤필드는요, 뉴욕 롱아일랜드 출신으로 1985년 2월에 태어났어요. 아내인 크리스틴 역시 동갑이고 똑같이 뉴욕 롱아일랜드 출신이에요. 둘은 근처에 있는 대학교에서 만나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입학하자마자 눈이 맞아서 CC가 됐어요. 그리고 대학교 1, 2, 3, 4학년 계속 연애하고 졸업까지 만나서 2010년에 결혼까지 해요. 자, 아내인 크리스티는 졸업해서 원래 전공이자 꿈이었던 간호사, 그것도 소아과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됐고요. 그리고 남편인 브랜드는 졸업해서 IRS, 한국으로 치면 이제 국세청 직원인데 직책은 IRS Compliance Officer, 그러니까 세무조사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페더럴 에이전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되게 둘 다 미국에서 되게 탄탄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어요. 자,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사랑스러운 딸인 발레리를 낳습니다. 그리고 2019년 남편이 이 IRS 국세청에서 범죄 수사 요원으로 승진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뉴욕이랑 같은 동부지만 이제 거리가 꽤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온 가족이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라는 곳에 있는 동네로 이사를 갑니다. 아마 페어팩스는 스카이캐슬에서도 언급이 됐고 한국 분들도 많이 사는 되게 학군 좋은 동네로 알려져 있거든요. 여기가 되게 학군도 좋고 부촌인 동네들이 되게 많이 있대요. 그리고 워싱턴 DC에서 차로 30분밖에 안 걸려. 이제 딸도 있고 하니까 이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간 거예요. 이 동네에 그냥 집도 아니고 엄청 좋은, 딱 봐도 으리으리한 이런 저택을 또 사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남편은 승진하면서 이미 바빠졌고 크리스틴도 원래 간호사하면 되게 바쁘잖아요. 교대 근무해야 되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병원이 미어 터지게 된 거. 당시 미국 진짜 병원마다 일손이 막 부족해서 난리였거든요. 또 크리스틴이 이 병원 일선 간호사로 일했기 때문에 진짜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진 거예요. 근데 딸이 이때 당시에 이제 막 3살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애들을 사랑해서 소아과 간호사가 됐는데 자기 딸은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근데 도저히 이 애까지 봐줄 시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애를 봐줄 누군가를 찾아야겠다. 자, 그래서 이제 보모, 그것도 집에서 자고 먹고 같이 지낼 수 있는 입주 보모를 찾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 보모인 오페어를 구하게 됩니다. 오페어는 제가 예전에 사건 영상에서도 설명해드린 적이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보통 18세에서 30세 사이에 미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외국에 사는, 근데 미국에 살아보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 나라마다 이런 대행사들이 있다고 해요. 이 돈 벌이는 이 미국 사는 미국인이나 뭐 영주권 있는 사람들의 보모보다는 적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미국에 살아볼 수 있고 진짜 미국 가족들이랑 생활해 볼 수 있고 영어도 배워볼 수 있고, 보통 이런 입주 보모들은 가족들이 어디 여행 가거나 하면 또 막 데리고 가잖아요. 이런 언어,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죠. 또 미국인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파트타임도 아니고 완전 풀타임 입주 보모를 찾을 수 있으니까 서로가 좀 윈윈인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또 애기도 그 보모네 나라 언어를 또 배울 수가 있잖아. 자, 그렇게 브랜든하고 크리스틴 커플이 브라질에 있는 오페어 대행사를 통해서 브라질 출신의 2000년생, 당시 21살이었던 줄리아나를 연결받게 됩니다. 이 브라질에 살고 있었던 줄리아나도 병원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간호사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아니, 나 취직하기 전에 나 좀 해외에서 좀 살아보고 싶어. 그래서 오페어 대행사에 구직 신청을 해놨는데
어머, 이 미국인 가족이, 이 와이프가 또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라네? 어머, 내가 여기 살면 돈도 벌고 미국에서도 살아보고 이 언니한테도 배울 게 너무 많겠다. 그래가지고 너무 잘 됐다면서 신나는 마음에 브라질에서 버지니아로 향하는 이 비행기를 타요.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이 줄리아나가 딸 발레리도 너무 잘 돌봐주고 성격도 쾌활하고 애만 봐주는 게 아니라 약간 사소한 집안일까지도 이렇게 싹싹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연마가 많이 바빴잖아요. 크리스는 교대 근무하니까 저녁도 같이 못 먹고 이럴 때가 좀 종종 있잖아요. 이 밥도 남편이랑 줄리아나랑 꼭 굳이 같이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도 일부러 애를 일찍 재우고 단둘이 같이 오붓하게 저녁을 먹는다든지 먹고 아예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이제 헤어지면 되잖아요. 일과 끝났으니까. 근데 먹고 나서도 침실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적인 대화를 하고 브라질어로 안녕하세요는 뭐야, 맛있어요는 뭐야 막 이런 얘기를 하더니 툭툭 몸을 건들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추파를 던지고 하더니 입주 보모로 일을 시작한 지 9개월 만에 이 집 남편이랑 거시기 뽕짝까지 하는 사이가 됩니다. 브란든 말에 의하면 자기가 저녁 먹고 피곤하다 난 이제 올라가야겠어요 이러면서 침실로 올라갔는데 줄리아나가 쪼르르 쫓아왔대. 그리고 홀라당 벗었다는 거야. 그래서 와이프랑 같이 쓰는 그 안방에서 그날 처음으로 줄리아나랑 같이 뽕짝을 했대요. 와이프랑 같이 쓰는 그 침대에서. 자,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요, 와이프가 집에 없을 때마다 집구석 여기저기서 관계를 하고 크리스틴이 있어도 막 크리스틴이 안 보일 때 뒤에서 엉덩이 주물럭거리고 손잡고 아주 간땡이가 점점 배 밖으로 나왔어요. 이제 애까지 데리고 마치 줄리아나가 와이프인 것처럼 비싼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가족 식사하는 것처럼 그 보모한테 비싼 밥까지 사다 먹이고요. 바에서 같이 춤을 추기도 하고 비싼 선물을 사다 주기도 하고 집 같이 쓰는 그 욕실에 그 욕조에 물 받아 놓고 같이 목욕을 하면서 그 짓거리를 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랬어요. 자, 줄리아나는 철딱서니가 없어. 자기 인스타그램에 대놓고 나 미국인 남친 생겼다. 나보다 17살 정도 많긴 해. 38살인데 너무 so handsom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완전 공주님 대접을 해준다. 그러면서 욕조에서 같이 찍은 셀카, 물론 처음에는 브랜든 얼굴만 이렇게 이모티콘 스티커 있잖아요. 그걸로 가려놨어. 욕조에서 풀러덩 벗은 셀카, 차에서 같이 노래하는 영상, 그 브랜든 손이 그 허벅지 맨 허벅지에 이렇게 촥 붙어있는 그런 사진 등등등. 제가 아까 스티커로 가렸다고 했잖아요. 처음엔. 나중에는 얼굴도 막 그냥 올렸어. 내 남친이라면서. 집에서 둘이서 별짓을 다 하다가도 크리스틴만 딱 돌아오면 하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바쁘고 또 줄리아나 인스타그램도 모르고 그러니까 둘의 사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2022년 10월이 돼요. 브랜든이 일부러 크리스틴이 제일 바쁜 주에 내가 이번 주에 어떻게 시간이 나게 됐는데 딸 발레리 데리고 뉴욕 여행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다고. 나도 언제 이렇게 또 시간이 날지 모르고 지금 뉴욕이 날씨가 좋기 때문에 이때 가야 된다. 크리스틴이 나는 못 가는데 걱정하지 마. 줄리아나도 같이 가려고. 줄리아나랑 내가 발레리 잘 돌봐줄게. 우리 금방 갔다 올게. 이러고 자기 와이프만 쏙 빼고 셋이서 뉴욕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집 나가서부터는 아주 줄리아나가 지 와이프인 것처럼 그리고 발레리가 둘 사이에서 나온 딸인 것처럼 가족 행세를 하고 다니면서 뉴욕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이 뉴욕 여행이 되게 결정적이었던 게 바로 이때 브랜든이 어느 날 호텔에 돌아와가지고 자기야, 나 진짜 너가 너무 좋다면서. 난 너랑 결혼하고 싶다는 거야. 너랑 나랑 우리 같이 새 삶을 시작하자. 발레리도 우리가 딸처럼 키우고 우리 둘이도 애 하나 갖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줄리아나가 어머 자기야 그럼 어떻게 크리스틴 언니랑은 이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브랜든이 넌 미국에서 이혼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고 재산 분할하고 하면 얼마나 이게 복잡한지 너는 모른다. 그렇게 크리스틴 뒤에서 더러운 짓을 하고 다녔으면서 자기는 자기 돈 한 푼도 그 여자한테 주지 못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양육권. 분명히 발레리 자기가 데리고 가겠다고 난리를 칠 텐데 난 내 딸 내가 키우고 싶고 크리스틴한테 보내서 양육비 매달 주는 짓 나는 절대 할 수가 없다고. 이혼보다 죽이는 게 더 쉽고 죽이는 게 더 낫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보통이라면 아무리 정신이 나간 바람녀, 상간녀라고 해도 이런 미친놈을 봤나. 이런 놈이랑 살다가는 다음 타깃이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정신 차리고 손절을 때리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여기에 줄리아나는 so romantic.
나도 자기랑 결혼만 할 수 있다면 죽이든 이혼하든 I don't care. 그럼 자기야, 우리 애기 이름은 뭘로 할까? 아들 낳으면 로비, 딸 낳으면 클로이로 하자. 이러면서 손절은커녕 그날 호텔에서 와이프 죽일 계획, 그리고 자기들이 낳을 2세 이름 짓는 상상을 하면서 뉴욕 여행을 보내요.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뉴욕 여행 돌아오자마자 브랜든은요, 권총을 하나 구매를 하고요, 줄리아나를 사격장에 데리고 가가지고 총 어떻게 장전하는지, 어떻게 쏘는지 연습까지 시켜요. 브랜든이 아까 수사 요원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꾸미기를, 살인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둘이 크리스틴의 노트북을 열어서요, 이 BDSM이라고 좀 가학적인 성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우리 가사모라고 하자. 이 가사모 사이트에 가입을 해요. 아이디는 아나스타샤9. 그리고 프로필 사진에 크리스틴 동의도 없이 크리스틴이 비키니 입고 있는 사진을 골라가지고 프로필 사진까지 올려요. 그리고 여기저기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막 말을 걸어. Hi baby, hi sexy, how are you? 자기 때리는 거 좋아해? 맞는 거 좋아해? 이러면서. 자, 남자들은 그게 크리스틴인 줄 알았겠지만 사실 이 브랜드는 아재였죠. 그리고 이 가사모에 있는 남자 회원들한테 실제로 만나자고 막 접근을 하는 거예요. 난 거친 거시기 뽕짝을 좋아한다. 그 중에서도 저도 이제 사건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또 이런 장르 중에 또 칼로 하는 장르가 있대. 저도 참 많이 배워요. 근데 이게 위험하게 하는 건 아니고 진짜 칼을 쓰긴 하는데, 이제 옷 찢고 칼로 이렇게 약간 스치는 정도? 또 이런 걸 좋아하는 그룹들이 있대요. 세상은 넓고 판타지는 많죠. 아무튼 근데 요 플레이를 하고 싶다고, 요거 같이 할 수 있겠냐고 사람들한테 접근을 하는 거야. 또 그 브랜든이 역시 연방요원답게 또 치밀하게, 크리스틴이 근무하는 시간 아니고 집에 있을 때 있죠. 자고 있을 때 몰래 크리스틴 폰으로, 주방에서 음식하고 있을 때 몰래 크리스틴 노트북으로, 크리스틴이 집에 있는 시간에만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왜냐? 나중에 크리스틴 죽이고 경찰이 조사할 때 이 데이터 핑된 걸 추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크리스틴이 이때는 병원에서 일할 때였는데 어떻게 집에서 메시지를 보냈지? 요거 안 걸리려고. 아니 근데 크리스틴은 남편을 믿었으니까 핸드폰 비밀번호도 원래 걸려 있었대요. 근데 이 비밀번호도 다 그냥 남편이랑 공개하고 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뒤에서 와이프가 눈앞에 있는데 그런 이상한 사이트에서 와이프 사진, 비키니 사진 걸고 사람들한테 칼로 거시기 하자고 막 그러고 있었던 거죠. 남편이라는 인간이. 그리고 우리 애 봐달라고 보모로 고용한 인간이. 그런데 이 계획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 이 가사모에 있는 남자들도, 아니 아무리 이런 거친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맥주나 커피를 한잔 하지도 않았는데 무작정 자기 집으로 일단 칼 들고 오라고, 우리 칼뻥짝 하자 이러는 게 좀 뭔가 꺼림칙했거든요. 아무리 가학 사랑이라도 이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동의시 하는 거고, 이 또 자기들만의 세이프 워드라고 해서 뭐 바나나 하면 멈춘다든지 뭐 커피 하면 살살 한다든지 뭐 이런 룰들이 다 존재하거든요. 안전하게 플레이를 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거야. 그러던 중에 조셉 라이언이라는 39살의 남자가 여기에 낚여서 호의적인 답장을 해요. 아나스타샤 9씨, 당신 정말 아름답고 저도 칼pun짝을 해볼 의향이 있는데 한 번도 만나보질 않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우리 일단 전화로 먼저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전화 통화를 하고 조셉이 이상한 사람 아니구나. 만나봐도 괜찮겠다. 라고 결심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전화는 줄리아나가 담당을 했어요. 크리스틴인 척. 자, 그럼 조셉은 누구냐? 39살에 같은 버지니아에 살고 있었던 남자로 당시 연로한 할아버지를 성심성의껏 돌보고 있었어요. 정원 가꾸는 걸 좋아하고 또 동물 돌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대요. 이제 유기견들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주고 입양까지 다 온라인으로 하는 일에 힘을 썼고요. 또 지역 아이들한테 무료 교육을 해주기도 하고 LGBTQ 커뮤니티 그리고 여성 권리를 지지하는데 굉장히 항상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조셉이 이런 가사모를 좋아하는 거는 비밀도 아니었어요. 평소에도 다자 연애 관계에도 참여했던 적이 있었고 또 합의된 BDSM 그리고 롤플레이 뭐 이런 거를 종종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도 난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다. 불법도 아니고 어쨌든 자기 개인 취향인 거니까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되게 오픈된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자기가 이렇게 스스럼 없이
숨기지 않고 이렇게 오픈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도 거짓말하지 않고 그럼 숨기는 거 없는 사람일 거라고 턱턱 믿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조셉은 이 아나스타샤 9이라는 아이디랑 전화 통화도 해보고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고, 물론 줄리아나였지만 뭐 별일 있겠어? 싶어서 오케이, 그러면 아나스타샤 씨 당신이 날짜랑 장소를 정해줘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라고 합의를 봤어요. 여기에 이제 크리스틴인 척하는 브랜든하고 줄리아나가 조셉에게 집 주소를 알려줘요. 2월 24일 7시 30분까지 우리 집으로 오면 된다. 그리고 칼은 본인 걸로 집에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제가 칼뽕짝에 더해서 또 좋아하는 게 있는데, 전 갑작스럽게 억지로 당하는 이런 롤플레이를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거 가능해요? 그러니까 조셉이 예, 가능합니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아나스타샤 9이 오케이, 그럼 내가 그날 현관문 열어놓을게요. 아침 7시 반에 그 문 열고 들어와서 곧장 2층 침실로 올라오면 돼요. 난 자고 있는 척하고 있을 거니까 그때 날 순식간에 결박해주세요. 내가 깨서 막 두려운 것처럼 어머 왜 이러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침입자처럼 당신을 대할 거지만 다 연기니까 멈추지 말아달라. 멈추면 안 돼요. 흥 깨지니까. 그리고 그대로 칼뽕짝으로 이어가면 된다고. 내가 아무리 스탑, 그만해, 만지지 마, 나가라고 말해도 무시하고 그저 그것도 역할극의 일부일 테니까 칼뽕짝을 멈추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자, 이 미국인 바람남 남편과 상간녀 브라질 보모가 뉴욕 여행에서 돌아온 지 3개월 만인 2023년 2월 24일이에요. 장장 3개월 동안 이 사이트에서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이런 미친 일을 계획했고 드디어 실행 당일인 거예요. 이날 크리스는요, 새벽까지 병원에서 긴 근무를 마치고 집에 오전 6시가 되어서야 돌아왔어요. 이날 남편인 브랜드는 나 오늘 오전 7시 반까지 회사 가야 된다고 미팅이 있다고 그랬고요. 부모인 줄리아나는 오늘 발레리 데리고 동물원 가려고요. 사람들 북적이기 전에 일찍 가려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크리스는 그래요, 너무 고마워요. 다들 오늘 화이팅! 그러고 정말 말 그대로 떡실신이 돼서 크리스는 침실에 누워서 잠에 들었어요. 브랜드는 그렇게 오전 7시경 집에서 나오고, 줄리아나는 동물원 간다 그러면서 7시 20분에 이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7시 반경 조셉이 약속한 대로 이 집에 나타납니다. 아나스타샤 9이 말했던 것처럼 출입문이 여러 개 있었는데 정말 집 앞쪽에 있는 현관문을 여니까 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자, 지금부터는 브랜든하고 줄리아나가 초기 진술했던 내용의 정황이에요. 요거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나중에 법정에서 자백한 내용까지 비교해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줄리아나는요, 집에서 나왔다, 애를 데리고. 근데 쉣, 런치 기껏 만들어놓고 냉장고에 두고 나왔네? 이러고 7시 20분에 나왔다가 다시 차를 돌려서 집으로 갔대요. 집에 갔는데 차고에 웬 모르는 차가 서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누구야? 그리고 보니까 현관문을 누가 열고 처음 보는 남자가 이 집으로 스르륵 들어가는 걸 줄리아나가 목격했다는 거야. 줄리아나가 런치만 까먹은 게 아니라 현관문 잠그는 것도 깜빡했나 봐요. 아무튼 그걸 보고 어떡해, 언니 자고 있는데 언니 괜찮은 거 맞아? 이러면서 언니한테 막 전화를 했대요. 알려주려고. 웬 남자가 집으로 들어간다. 근데 언니가 잔다고 전화를 꺼놨는지 바로 전원이 꺼져 있어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다시 전화를 했어요. 전원이 꺼져 있어? 어떡해. 911에 전화를 하면 될 텐데. 아무리 브라질 출신이어도, 더 멀리는 한국에서도 911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911에 전화하지 않고 언니 남편인 자기 남자친구인 브랜든한테 전화를 해요. 그런데 또 마침 7시 반까지 미팅이 있다던 그 남편이 이미 7시 반이 됐는데 집에서 5분 거리인 맥도날드 주차장에 있었던 거야. 미팅 안 가? 아무튼 경찰이 그날 미팅 있으셨다면서요? 7시 반에. 왜 거기서 뭐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이 사건 전날이 자기 생일이었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먹으라고 생일 쿠키를 갖다가 줬는데 출근 안 하고 주차장에서 그 쿠키를 처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몰래 먹고 싶었나? 쿠키가 맛있어서 여자친구한테도 나눠주기 싫었나 보지? 줄리아나한테 이 전화를 받고 어떤 놈이야? 이러면서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왔다고. 자, 그리고 줄리아나랑 딸 발레리를 데리고 집 지하실로 먼저 살금살금 침입자를 놀래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용히 지하실로 갔대. 줄리아나, 넌 나랑 같이 올라가서 침입자 놈을 같이 습격하자. 그리고 발레리, 딸한테는 너 여기 지하실에서 꼼짝 말고 숨어 있어. 일단 보통 이런 상황이면 경찰한테 먼저 신고를 받고 행동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는 원래 밖에 차 안에 있었다고.
지금 침입자가 침입한 집에 왜 4살짜리 딸을 왜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아무리 지하실이라도?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니 지집 침입자 기습하는데 상식적으로 왜 보모를 데리고 가? 그리고 보모는 거기에 왜 동의하는데? 아무튼 얘네들 말한 대로 애를 지하실에 두고 둘이 2층으로 올라갔대요. 줄리아나 말로는 올라가는데 누가 막 세게 엉덩이 맞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렸대요. 그리고 남편 브란든이 이렇게 문을 촥 열었는데 크리스틴 언니가 알몸으로 엎드려 있고 웬 처음 보는 남자가 브랜든을 보더니 깜짝 놀라서 막 주섬주섬 옷을 입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마 조셉은 남편분인가 보다. 바람 핀 거 걸렸나 보다 하고 아마 당황해서 막 옷을 입었겠죠. We went inside. The guy, I don't know who it is, he was spanking her. I was just here. Were you here when it happened, or did you walk up in there and No, that's how they were? yeah, he went upstairs first, and then I went to see what is going on. I left Valerie in the basement, and then when I went upstairs, Brendan was saying, "Police, drop the knife, drop the knife." 그런데 이 브란든이 보니까 이 침입자 손에 칼이 들려 있어가지고 야, 너 당장 그 칼 내려놓으라고. 그랬는데 칼을 내려놓지 않고 그 순식간에 갑자기 자기 아내 목이랑 가슴을 막 미친 듯이 찔렀다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연방 요원이니까 나라에서 준 총이 있잖아요. 그거를 바로 이제 발사를 했어요. 조셉의 머리에. 그랬는데도 조셉이 죽지 않았대요. 머리에 총을 맞고. 그러니까 브란든이 줄리아나한테 화장실 금고에 있는 우리 집총 그거 가지고 와서 쟤 쏘라고. 그래서 줄리아나가 조셉의 가슴에 굉장히 근거리에서 두 번째 총을 쏘고 그제서야 조셉이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아내 크리스틴은 이미 조셉의 공격에 의해서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였고요. 그리고 오전 8시가 넘어서야 브란든은 911에 전화해서 집에 침입자가 들어와서 우리 아내를 칼로 공격을 했고 나는 자기 방어차 이 남자를 쏴 죽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경찰에 도착했을 때 진짜 이 일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가족이랑은 일면식도 없는 이 조셉이라는 정말 랜덤한 이 남자는요. 이미 이 집 안방에서 숨져 있는 상태였고요. 크리스틴은 살아 있었어요, 당시에. 하지만 병원에 도착해서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목을 너무 많이 찔려서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였대요. 그리고 아이는 지하실에서 발견이 됩니다. 애는 위층에서 총소리 나고 비명소리 나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여기에 이 보모는 막 과호흡하면서 자기도 무슨 일인지 정말 모르겠다고 물 좀 달라고 정신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구급 요원들이 브란드는 혹시 다친 데 없는지 이렇게 구급차에서 확인을 하거든요. 너 부상은 없어 보이신다. 지금 와이프가 있는 병원으로 데려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당시 아내가 살아있는 상태였잖아요. 그 여기에 잠깐 망설이더니 가면 안에 볼 수 있긴 하나요? I don't see any wounds on you. I'm just gonna check you out. Would you like to run up to the hospital? Can I be with her? They're gonna work on her when they get there. You wouldn't be able to see her immediately anyway. 여기서부터 너무 구리지 않아요? 볼 수 있고 없고가 지금 뭐가 중요하냐고.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무조건 지금 빨리 가달라고 했겠지. 자,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가 아내분이 안타깝지만 사망하셨다고 이미 너무 많이 찔려서 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Your wife has died. So sorry. 알고 들어서 그런지 저는 왠지 꾸미는 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처음에 이 뉴스를 듣기만 했을 때는 저 미친 조셉이란 놈이 나쁜 놈이고 이 나쁜 놈으로부터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남편과 보모가 용기 있게 맞서 싸웠구나. 둘이 약간 영웅 콤보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였어요. 제 사건 당일날 경찰이 집을 수색해야 됐기 때문에 브란든, 줄리아나 그리고 발레리는 호텔에서 묵어야 됐어요. 둘이 아주 신났었겠지? 딸은 엄마가 뭐 죽은지도 모르고 엄마는 어디 있어요? 엄마 여기 없어. 그러니까 그럼 엄마랑 전화할 수 있어요?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요. 막 이랬대요. 근데 여기에 줄리아나가 진짜 사이코 같은 게 이제 네 엄마는 없어. 이제부터 내가 네 엄마야. 지금부터 날 엄마라고 부르렴. 이라고 했대요. 경찰은 크리스틴의 노트북, 핸드폰을 조사하면서 그동안 조셉과 그 가사모 사이트에서 나눴던 채팅 메시지들을 다 보게 됐어요. 둘이 과격한 성관계 그리고 나이프 플레이에 합의했다는 사실 그리고 크리스틴이 먼저 집으로 오라고 초대한 사실을
다 확인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브랜든이 무슨 비련의 남주인공처럼 맞다고 사실 와이프가 평소에도 여러 번 바람을 폈었다. 그렇게 자기가 눈 감고 용서해줬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야 말았네요. 막 이러는 거예요. 남편과 부모가 얘기했던 진술 그리고 모든 게 상황적으로 일치를 하니까 경찰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크리스틴 가족들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틴이 바람을 필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평소에도 이런 치정 사건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치를 떨면서 혐오를 했다고. 바람 피는 놈들은 다 쓰레기고 다 지옥에 갔으면 좋겠다. 막 그런 식으로까지 엄청 싫어했는데 그런 딸이 그런 거친 관계를 하려고 모르는 남자를 집에 들였을 리가 없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뭔가 촉이 왔거든요. 브랜든 얘가 바람을 핀 전적이 있었던 게 아닐까? 이 와이프한테 걸린 적이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촉이요. 왜냐면 물론 당연히 바람피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 정도로 크리스틴처럼 막 혐오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자기 파트너가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일이 있었고 그걸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친구들이나 가족한테 우리 남편이 사실 바람 폈어요 이런 얘기는 못해도 바람 피는 인간들 질색이다 요렇게 말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브랜든은 이번에 부모랑 바람핀 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 살인사건 뉴스를 보고 어떤 여자가 경찰에 제보 전화를 한 거야. 이름은 가명으로 제니퍼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제니퍼가 저 집 남편 브랜든이랑 아는 사이다. 슈가데디 사이트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든은 그 사이트에 슈가데디로 슈가 베이비를 구하는 중이었고 제니퍼는 슈가 베이비였던 거야. 제니퍼뿐만이 아니라 젊고 돈 필요하다고 슈가 베이비 하고 싶다는 여자들을 뻔질나게 만나고 다녔고요. 이 제니퍼 증언으로는 저 집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 이런 것까지 내가 다 안다. 왜냐? 와이프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혹은 코로나 때 간호사들끼리 출장 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자기를 불러가지고 그 집에서 그 부부 침실에서 성관계를 엄청 자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뽕짝이 끝나면 이 브랜든이 항상 이렇게 얘기했대. CSI 수색 시간이라고. 그러면서 무슨 과학 수사 마냥 장갑 끼고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도 우리 와이프랑 너랑 머리 색깔 다르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엄청 조심하고 청소를 그렇게 자기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마 크리스틴이 자기들 사이를 발견했던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랑 바람피는 게 처음이 아니었던 거지. 자, 그리고 경찰도 크리스틴이 바람폈다는 거에 좀 의문을 가졌어요. 이 평소에 이런 성향을 즐겼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었고요. 바람폈다는 그런 기록도 없었고 사이트에 가입한 것도 굉장히 몇 달 전, 최근이고 채팅 말투, 문체? 또 평소 크리스틴 말투랑 너무 달라. 그리고 막 이제 이 사이트 가입한 사람이 뭐 공공장소에서 만나보는 것도 아니고 바로 자기 집으로 그것도 칼 들고 오라고 초대하는 것 자체가 좀 뭔가 이상하다고 경찰이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상했던 게 왜 줄리아나가 크리스틴 언니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집 부엌 서랍에서 마치 숨겨져 있듯이 크리스틴 핸드폰이 꺼져 있는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거 줄리아나가 크리스틴이 원래 자기 침대 옆에다가 핸드폰을 두고 있었는데 이거 경찰에 신고 못하게 하려고 몰래 들어가서 핸드폰 꺼놓고 서랍에다 숨겨놓은 거였거든요. 근데 둘이 살해하고 정신이 없었으니까 까먹고 그냥 그대로 나왔나 봐. 그러니까 경찰이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야. 아니 바람 피는 사람이라면 보통 그것도 남자를 진짜 초대했다면 자기 옆에다가 핸드폰을 두고 있겠지. 왜 2층 침실에서 있었던 사람이 핸드폰을 1층 부엌 서랍에다가 놓겠냐고요. 자, 그렇게 줄리아나 소셜미디어까지 다 파본 경찰이 결국 줄리아나와 브랜든의 불륜 사이까지 알아내게 됩니다. 사건 발생 6개월 만이었어요. 이 집에 경찰이 다시 찾아오는데요. 경찰이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와이프 죽은 지 6개월 됐잖아. 근데 이 줄리아나가 완전 이미 이 집의 안주인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방에 있었던 크리스틴 옷가지며 사진 뭐 이런 건 이미 다 싹 치워져 있었고요. 다 줄리아나 물건으로 채워져 있었어. 침대 옆에는 줄리아나랑 브랜든이랑 사이좋게 찍은 사진이 액자로 걸려져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 4살 난 딸 발레리가 줄리아나한테 엄마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크리스틴은 원래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인 듯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6개월 만에 그렇게 다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조셉을 죽게 만든 건 결정적으로 줄리아나가 쏜 2번째 총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로 경찰이 줄리아나를 2급 살인 혐의로 체포해 갑니다. 처음에 줄리아나는요 계속 초기 증언을 유지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어요. 아니다. 난 정말 그날 동물원에 가는 날이었고 우연히 그 남자가 집에 가는 걸 발견했다. 그리고 언니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총을 쏜 것뿐이라고.
자기 방어였다고 주장을 했고요. 자, 그래서 경찰이 그래 너 그럼 재판 1년 후에나 있을 거거든? 그때 재판에서 보자. 그리고 넌 그때까지 구치소에서 있어야 돼. 하고 감옥에 보내버렸고요. 법정에서는 보석금도 허용을 안 했습니다. 처음에 구치소에서 줄리아나는요. 계속해서 브랜든이랑 편지로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브랜든은 계속 너 내가 나오게 해줄 거라고. 출소하면 우리 바로 다른 주로 가가지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우리 잘 살자 하면서 꼬드겼고요. 줄리아나 변호사 비용도 브랜든 가족들이 다 대주고 있었대요. 참, 이 가족들도 초기에는 이렇게 끝까지 러브레터 주고받으면서 러비더비 했지만요. 줄리아나는 점점 이 고립된 감옥에서 영어도 익숙하지 않죠. 이런 곳에서 이제 재판이 끝나면 지금 있는 구치소보다 더 무시무시한 미국 감옥에 평생 썩어야 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어요. 왜냐면 경찰이 그랬거든. 너 가석방 없는 종신형까지 때려질 수 있다고. 스트레스 때문에 이 첫 재판이 2024년 10월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 바로 직전에는 막 정신의 몸까지 안 좋아져서 10일 동안 입원까지 하게 됐대요. 자, 이런 줄리아나에게 검찰이 너 그냥 다 털어놓으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너 원래는 지금 같으면 최대 종신형까지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자백하면 지금까지 구치소에서 거의 2년 있었거든요. 2년 있었던 걸로 퉁치고 너 그냥 브라질로 보내달라. 우리가 판사한테 요청해 볼 수 있다. 자, 그렇게 줄리아나는 결국 하는 대신에 형량 완화를 받는 이 폴리바겐이라고 하죠. 폴리바겐 협상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사건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는 이 둘의 초기 증언이었잖아요. 지금부터는 줄리아나가 자백한 내용이에요. 자, 둘이 그 가사 패티시 웹사이트에서 칼 들고 이 집에 올 남자를 힘들게 찾았다. 그리고 그날 내가 크리스틴 언니의 핸드폰을 몰래 침실에서 가져와서 부엌 서랍에 숨겨놨고 브랜든이 그 사격 연습시키면서 샀던 권총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 주머니에 넣어놓고 자기는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자, 그렇게 조셉이 집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브랜든이랑 같이 2층으로 올라갔는데 이 안방문을 여니까 크리스틴 언니가 완전 이 생판 모르는 침입자를 앞에 두고 완전 겁에 질려서 패닉을 한 상태였다고 했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리고 곧바로 아무 말도 없이 아무 경고도 없이 브랜든이 곧바로 조셉의 머리에 대고 총을 쐈다고. 어쩌면 이 아내인 크리스틴은 이 충격적인 침입자를 마주한 상황에서 남편이 진짜 배트맨, 슈퍼맨, 슈퍼히어로처럼 갑자기 나타나서 침입자를 처리해 준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 브랜든이 바로 떨어진 칼을 주어서 크리스틴의 목을 막 미친 듯이 찌르기 시작을 했대요. 줄리아나가 차마 그걸 다 볼 수가 없어서 막 이렇게 눈을 피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크리스틴이 칼을 막 찔리면서 줄리아나 제발 911에 신고해달라고 제발 부탁한다고 그렇게 애원을 했대요. 그때 아마 잠시나마 줄리아나가 조금 인간적인 면이 생겼었나 봐요. 실제로 911에 전화를 해요. 하지만 브랜든이 끊으라고 지시해서 바로 끊어버립니다. 크리스는 브랜든을 밀어내면서 살려달라고 막 처음에는 애원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만 찌르라고. 나 어차피 이미 피 너무 많이 흘려서 나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나 이제 그만 찌르라고 부탁을 했대요. 크리스틴이 평소에 혈액응고 장애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남편인 브랜든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아, 어차피 이 정도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했는지 그제서야 브랜든이 찌르는 걸 멈추고 아내가 침대 위에서 피를 서서히 많이 흘릴 때까지 그냥 그렇게 뒀다고 해요. 둘이 결혼 생활을 13년을 했어요. 결혼만 13년이지 아까 기억나세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CC로 만났다고 했잖아. 85년생이면 공사학번 아닌가요? 그러면 연애까지 거의 20년이에요. 20년을 함께한 사람이 심지어 중간에 바람, 슈가베이비 이런 사이트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도 걸렸고 아내가 봐줬어. 용서까지 다 해줬어. 애까지 같이 키운 이 남편이란 인간이 자기가 믿고 있었던 보모랑 팀이 돼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칼로 찌를 때 크리스틴 심정이 진짜 어땠을까요? 남겨질 딸 걱정돼서 눈은 감길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크리스틴이 죽게 놔두고 있는데 조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조셉이 꿈틀꿈틀 되는 거야. 그래서 아마 브랜든은 줄리아나를 공범으로 만들고 싶었겠죠. 너가 끝내라고. 네 주머니에 있는 총으로 쏘라고. 그래서 아주 근거리에서 줄리아나가 조셉 가슴에 대고 마지막 두 번째 총알을 쏘고 그 자리에서 조셉이 즉사를 하게 됩니다. 자, 2026년 2월 바로 지난달이에요. 브랜든과 줄리아나가 재판을 받습니다. 먼저 줄리아나부터. 줄리아나는 이제 형량 거래 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원래 살인 혐의였는데 감형이 돼서 비자발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어요. 원래 살인 혐의였으면 검찰이 말했던 것처럼 원래 종신형까지 가능한 상태였는데 감형이 되면서 검찰이 판사한테 이미 복역을 2년 6개월 정도 했으니까 요거 형기로 인정해달라고.
그냥 이제 재판 끝나고 얘는 브라질로 우리 추방하게 해주세요 라고 판사한테 부탁을 했지만 판사는 nope. 이 과실치사 혐의의 최대 형량이 10년인데요. 이 최대 형량인 징역 10년에 추가로 2년 집행유예를 선고를 합니다. 판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건을 보면 아주 의도적이고 계산된 수준의 폭력이 드러납니다. 이 사건은 제가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동안 본 과실치사 사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사건입니다. 나이 많은 남자, 브란든이 너를 어느 정도 그루밍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줄리아나 당신에게 해당하는 10가지 가중 요소를 제가 지금부터 말해주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도 당신은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공감도, 연민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법정에서 스스로 말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이 계획에 관여했습니다. 여러 소셜미디어와 웹사이트에서 이 타겟을 찾기 위한 게시물을 직접 올렸고 피해자인 조셉과 직접 문자, 통화를 하면서 칼을 가져오도록 부추겼으며 결국 그가 동의하도록 만들어서 그를 죽도록 끌어들였습니다. 크리스틴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동물원에 가는 계획을 세웠고 그녀의 랩탑을 사용하면서 핸드폰을 숨겼고 아이를 계획의 도구로 이용했으며 조셉이 도착하기를 밖에서 기다렸고 그리고 브란든에게 현장으로 오도록 전화를 했습니다. 최소 한 달 전 혹은 사건 당일에라도 당신은 언제든지 이 일을 멈출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획은 당신의 전적인 관여 없이는 실행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장전된 총을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던 점. 네 번째, 아이의 어머니가 곧 살해될 걸 알면서도 그 아이를 집 지하실로 데려간 점. 다섯 번째, 크리스틴이 911에 전화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전화를 했지만 결국 죽도록 곧바로 전화를 끊어버린 점. 여섯 번째, 머리에 총을 맞은 조셉이 아직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도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에게 다가가 심장을 향해 근거리에 총을 쏜 점. 일곱 번째, 브랜든이 아내의 목과 가슴을 여러 번 찌르는 동안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던 점. 뉴욕 사이렌 브금 이해해주세요. 어떻게 또 이렇게 알고 찾아왔네. 여덟 번째, 911에 다시 전화하기까지 15분을 기다린 점. 아홉 번째, 1년 반이 넘도록 피해자 중 한 명인 조셉을 강간범이자 살인범으로 묘사하는 거짓말을 계속한 점. 열 번째, 살인 고작 몇 시간 후 아이에게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라고 말한 점. 이어서 판사는 줄리아나 당신의 행동은 고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으며 인간의 생명을 심각하게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수감과 평생 동안 할 반성 외에는 다른 것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당신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최대 형량인 10년을 때렸고요. 10년 후에는 바로 브라질로 추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진짜 줄리아나도 아니 미국 살아보겠다고 오페오로 미국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미국 구경은 교도소에서 10년 동안 하다가 가게 생겼다고요. 진짜 너무 어리석은 인간 아닙니까? 한편 이제 브란드는요 3주간의 재판 끝에 가중살인 2건, 아동 위험 방치 1건, 그리고 총기 소지 1건 이렇게 선고를 받았고요. 이 선고 공판은 2026년 5월 8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아마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5월 8일에 재판 끝나고 업데이트가 되면 고정 댓글로 형량 어떻게 됐는지도 업데이트를 하도록 할게요. 자, 크리스틴은 정말 어린이 중환자실에서 평생 일하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동안 수많은 아이를 구했던 정말 영웅 같은 어머니이자 간호사였어요. 그런 크리스틴은 고작 37살의 나이로 또 두 번째 피해자, 평소에 자기 집을 아낌없이 유기견들에게 나눠줬던 아무런 진짜 죄도 없고 진짜 랜덤하게 걸린 거잖아요. 연관이 아무것도 없는 이 조셉 또한 39살의 나이로 누군가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쓰이다가 살해를 당하게 됐습니다. 또 안타까운 사실은 이 재판이 있기 전까지 진짜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 온라인에서 네티즌들이 일부 커뮤니티에서 조셉이 죽은 게 맞을 거다. 분명히 크리스틴이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게 맞을 거고 죽어도 싸다 막 이런 글들이 난무했어요. 죽어서도 조롱당하고 오랫동안 오명을 썼다고요. 이 재판에서 조셉 어머니가 발언을 하시는 기회가 있었는데 온라인 네티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 자기 아들은 진짜 피도 못 보는 사람이었대요. 아무리 막 나이프 플레이 이런 거를 관심이 있고 이랬어도 피를 못 보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크리스틴을 해쳤을 거라고는 자기는 한 번도 1초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고. 그리고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판결이 비록 아들을 되돌려주지는 못하지만 이것으로 세상에 제 아들이 가치 있는 사람이었음을 그리고 결코 버려져도 되는 존재가 아니었음을 증명해 줬습니다. 조셉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어머니인 나의 사랑을 받았고 좋은 남자였으며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둘은 재판까지 진짜 아무런 해명도 못하잖아. 죽어서 누워있는데 1년 반 동안 누명에 씌었던 이 둘. 하늘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기를 두 사람의 명복을 빌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미국 사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